지금 그러면 강한국 작가님은 지금 20년간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해오셨고, 여전히 지금도 퀀트 투자를 진행을 해오시고, 혹시 뭐 순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딱 그 정도 나왔어요. 연봉리수 15% 그 정도 나왔고, 순자산은 뭐 그래도 10억 넘어가니까요, 그래도. 네, 60, 70억 뭐 된 것 같네요, 지금. 네. 근데 물론 제가 퀀트 투자로 다 번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확실히 맞고요. 코인도 했고, 그리고 뭐 차익거래 같은 것도 했고, 비상장 기업 투자도 했고, 뭐,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그 뭐 월급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책을 팔면서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제 그 종합 이제 그 자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도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서 수익도 잘 날 수 있는 거는 퀀트 투자가 그래도 퀀트 투자가 직장인이 하기에는 가성비가 제일 높다고 봐요, 저는. 저는 사실 뭐 직장인들이 트레이딩을 하거나 가치 투자하는 걸 별로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를 본인이 잘한다고 하면 하는 건데, 근데 좀 시간을 좀 적게 들이고 본업에 전념을 하고 그래도 투자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퀀트 투자가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월 300만 원 정도 버는 한 30, 40대 직장인이고, 네. 요즘 같은 이런 좀 불황일 때, 네. 좀 어디에다가 좀 돈을 넣으면 될까요? 일단, 그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야, 이 코크팀 전략 쓰면 안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 당연히 그 논리적인 질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 코크팀 전략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1,000만 원이 코크팀님의 전자산이 아닐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실험 삼아서 지금 빼신 거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게 3,000만 원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투자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막 옵니다. 한마디로. 흔들리죠. 2018년 5월 16일에 그 각 잡고 투자를 했어요. 3,000만 원을 딱 넣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자마자 30% 떼이는 거예요, 그게. 그럼 900만 원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부분 직장인이 멘탈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분이 이런 손실을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라면 아마 그분이 직장인을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사업가로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태생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30%, 40%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질 확률이 매우 적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들은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20년 버틸 수 있으면은 이거를 벌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20년 동안 버틸 수 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책에도 주로 추천하는 거는 자산 배분을 하고, 그 자산 배분에서 주식 비중이 있잖아요. 그 주식 비중을 이런 코크드림 전략 같은 이제 심플한 퀀트 전략으로 굴리라라고 추천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주식 비중이 이제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그렇죠. 여기 보면은 한국형 올레더라는 포트폴리오가 나오는데, 여기는 35%가 주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가 보면은 금이나 이제 한국 채권, 미국 채권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진짜 지금 자산이 3,000이라고 하시면은 딱 한 1,000만 원 정도를 저 정도로 굴리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뭐 금 또는 국고채, 미국채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뭐냐 하면은 수익률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이제 50%가 아니라 한 15% 언저리로 줄어들거든요. 이제 그 대신에 우리가 최악의 순간에 깨지는 그 폭이 한 10% 정도로 줄어들어요. 네,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자산 배분을 먼저 해가지고 주식, 채권과 금을 같이 보유를 하되, 그 주식 비중만 저런 쿨한 뭐 코크드림 전략 이런 걸로 이제 바꿔서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한국형 올레도와 비슷한 자산 배분 전략인데요. 보시다시피 50년 동안에 신나게 우상향한 거를 보고 중간에 기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이제 자산이 우상향한 거를 볼 수가 있고, 요게 연봉이 8% 정도예요. 근데 여기는 그 주식 비중이 25%인데 그거를 전부 다 ETF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한 한국 올웨더 전략과 다른 건가요? 조금 다른 전략인데 뭐 엄청 다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요 전략 같은 경우는 그 주식, 채권, 금, 현금 여기 각각 25%를 투자한 심플한 비중을 전략입니다. 되게 똑같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심플하게 가는 거고요. 근데 뭐 사실 뭐 대동소이한 전략인데 여기서도 그 25% 주식 비중을 그냥 코크드림 전략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냥 그 ETF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 상품 요걸로 이제 가입을 하면 되는 건가요? 왜냐면 ETF도 너무 많고, 뭐 한국 주식, 뭐 미국 주식, 뭐 금 이렇게 하라는데 도대체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를 이게 경험이 없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여기 찍어드렸고요.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타이거, 미국, 뭐 S&P 500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있고, 이거 그냥 그 이제 주식 사듯이 그 HDS나 MTS에 들어가가지고 저 이름 치시면은 그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저거 그냥 사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금 같은 경우는 AX, KX 금 현물 ETF 이런 거 있고요. 예, 그리고
그 한국 채권 같은 경우는 국고채 10년 뭐 이런 ETF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 중기채는 이거를 그냥 비중대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자산이 지금 1억이다라고 하면은 요거 1,750만 원, 요거 1,500만 원, 요거 2,5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요. 저 한국 주식이 타이거 200 그 요게 있는데 요거 대신에 그냥 코크팀 전략을 쓰는 게 저는 낫다고 보는 거죠. 투자죠. 이게 바로 퀀트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참고로 그 똑같은 코크팀 전략이 미국에서는 분명히 통할 겁니다. 이제 그냥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근데 참고로 미국 소형주는 한국 소형주보다도 더 와일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훨씬 커요. 네. 근데 이것도 연볼이 40% 나오네요.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여기도 중간에 63% 얼어 터지는 구간이 있었고요, 보면은. 이거 언제 안 좋냐? 이거는 18년부터 20년까지 63% 얼어 터진 구간이 있네요. 한마디로 이때 미국 금리 올리고 나서 코로나까지 얼어 터져가지고 진짜 이게 세게 터졌네요, 이때 보면은. 금융위기 때 한 번 더 세게 터졌고, 그 외에도 20% 15% 깨지는 구간은 좀 있습니다. 그죠? 네. 미국은 그 깨지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그렇죠. 보면 840일, 532일, 2년이 595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가 엄청 고통스럽겠죠. 이때 투자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코크팀 전략으로 미국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거 너무 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미국 S&P 500 이걸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럼 만약에 작년에 한 3천만 원으로 네. 이 올리더 포트폴리오하고 연구 포트폴리오로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나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투자를 했으면은 작년에 그 올리더가 한 5% 정도 깨졌어요. 네. 당연히 23년에 그거를 모든 걸 만회를 하고 1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런 자산 배분 전략들도 장이 세게 빠지거는 맞는 전략은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작년에 50년 만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같이 빠진 겁니다. 그때 파월이 금리를 세게 올려가지고 주식시장도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빠졌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같이 빠지는 사례는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가 5%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 15%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채권은 더 이상 작년처럼 그렇게 막 20, 30%, 40%씩 팍 파지는 일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당분간은요. 그리고 물론 주식시장이 그게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주식과 채권이 둘 다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근데 재밌는 거는 작년에는 주식과 채권이 둘 다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총 손실이 5% 정도로 이제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금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줬고 달러화가 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잃은 거는 맞는데 의외로 별로 안 잃었다. 왜냐하면 원화 대비 달러가 많이 그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불황을 겪는다. 우리 주식시장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그럼 미국 채권에 대해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사실 한국이 진짜 큰 불황이 오면은 늘 예외 없이 미국 채권이 강세를 많이 보였죠. 예를 들면 뭐 IMF 때라든지 아니면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왜냐면 이게 그 한국 주식에서 돈이 빠진다는 거는 한국 주식이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그렇고 내국인들도 돈을 다 빼거든요. 한국 주식에서. 그럼 그 돈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나 보면 당연히 안전 자산으로 들어가는데 안전 자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미국 국채이고 그리고 달러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동시에 같이 올라요. 그래서 한국 주식이 빠질 때 미국 국채를 같이 투자하고 있으면은 얘가 만회를 거의 다 해줍니다. 지금 뭐 2차전지, 뭐 엔비디아 이런 이제 개별 종목들이 워낙에 또 잘 나가다 보니까 또 이제 주변에서는 그래도 개별 종목을 사면 10배씩 오르고 올리더 투자 이런 거는 너무 수익이 낮게 나니까. 네, 맞아요. 지금 이 시기에는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자산 배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기를 하고 개별주로 달려가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히 말하면은 그 주식들이 10배 올랐다는 거지 10배 다시 미래에 오른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상식적으로 봐서 10배 오른 놈이 다시 10배 가는 거는 되게 힘들죠. 그럼 이제 100배가 올라야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만큼 이제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죠. 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총이 거의 1조 달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당연히 뭐 1조가 2조 갈 수 있다고 봐요. 뭐 당연히 갈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얘가 3배 올랐는데 또 3배 간다. 그럼 3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애플과 뭐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되는 건데 그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 뭐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근데 저는 이제 확률을 보는 사람이니까 이제 글쎄 하는 거죠.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잘 하고 이게 또 이제 시기적으로 잘 맞아가지고 이 퀀트 투자로 한 1억을
벌었는데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바꾸면 정말 1억에서 5억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예. 이런 걸 또 주변에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사실 이 개별주나 특정 그 종목, 산업이 이제 많이 오를 때가 퀀트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괴로운 그 때기는 하죠. 왜냐면은 다 누군가 그 욕심이 있거든요. 나 저거 샀으면 10배 벌었는데 이런 거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투자는 20년 하는데 얼마나 많은 10배, 100배 주식들을 놓쳤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이제 후회하다 살다 보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전략을 만들고 그냥 고수해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그 조금 전에 제가 네. 소위 3천만 원 가지신 그분한테 네네네. 이제 코크트림 전략에 풀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자산 배분에 네. 투자하라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경제라는 것이 그 4계절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계절은 경제는 좋은데 물가 상승도 높다. 그 계절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경제도 좋고 물가 상승률도 낮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도 안 좋고 물가 상승률도 높다가 있고, 네 번째는 물가 상승률은 낮은데 경제는 안 좋다. 이 네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각 계절마다 잘 나가는 자산이 있고 안 나가는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기도 좋고 물가 상승률도 안정이 되었다 하면은 주식 채권이 보통 잘 나가고,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잘 못 나가요, 그때.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작년같이 물가 상승률도 높고 그리고 경제도 안 좋다 할 경우에는 주식 채권이 좀 빌빌거리고 금이 잘 나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미래의 경제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맞춘 사람은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어렵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걸 그냥 인정을 해버리고, 그 대신에 어차피 그 4개 중에 하나가 올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자산 배분을 해가지고 골고루 투자하고 있으면은 어떤 계절이 오든 크게 상관없이 우리 포트폴리오는 큰 데미지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게 자산 배분의 철학이에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그 3천만 원 있으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경제 예측이나 뭐 그런 걸 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경제 시나리오가 오든 크게 상관없이 자산 배분을 하라라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궁금한 게 자산 배분으로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사실 연봉이 15%가 크다고 볼 수도 있고 작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그 정도는 무난하다라는 거죠. 네. 어머님께 이제 또 주식을 또 알려주셨잖아요. 네. 주식에 대해서 전혀 그전에는 아예 모르셨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 시작하시게 되신 건가요? 그 전에는 제가 그 퀀트 전략을 통해서 종목을 뽑아가지고 그냥 드리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코크트림 전략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뽑아가지고 그냥 이거 사야가 그냥 드렸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거기서 뭐 옆으로 떨어지면 손절해야 하는데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실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이제 손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거든요.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는 이제 어느 정도 되시지만 뭐 투자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고요. 이제 이게 또 안 배우다 보면은 또 이제 분명히 까먹은 게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복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나요? 4월 말까지 800 정도 버셨고 그 후엔 제가 팔로우를 안 했는데 5, 6월이 그럭저럭 괜찮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저거보다 조금 늦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익률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가요? 저 억대를 넣으시긴 했습니다. 네, 그 이분의 이제 목표 수익률이 연봉이 10% 정도거든요. 지금 공교롭게도 그걸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원저리를. 네. 엄마가 이거 다 수업 끝난 다음에 야 이게 다야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이게 어르신용이 아니거든요, 이 책이. 그러니까 어르신도 쉽게 따라갈 수 있다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사람들도 보라고 이 책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저 66세 분도 하시는데 너 26세, 30세 저거 안 한다고, 이런 어르신도 하시는데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그게 키 메시지입니다, 사실. 아이들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고등학생 1학년인데 이 친구도 기대 수익률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은 지인이 한 명 있는데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15억인가 15억 정도 말아 드셨거든요. 근데 거기 중고등학교 애들은 진짜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어요. 거의 매년 2배씩 벌고 있어요. 근데 물론 안타깝게도 그 애들의 그 자금이 아빠보다 훨씬 적다.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언제 애들이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좀 벌고 이제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언제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아빠가 벌어야 되는데 언제 벌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퀀트 전략이나 올웨더 전략이 자녀들한테 그런 주식
주식 교육으로도 괜찮은 접근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체계적으로 주식을 어릴 때부터 배워나가는 건 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있으면은 진짜 한 초등학교 일 때부터 주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냥 이제 시키면 좋다고 봅니다. 사실 뭐 7살짜리 애들한테 뭐 퍼가 뭐고 영업이익이 뭐고 설명하는 것도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이런 걸 할 수 있죠. 너 요즘 이제 뭘 좋아해? 우리 친구들 스타벅스에서 많이 이제 커피를 사 먹는데 그거 사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너 그리고 계속 나이키 살려고 졸랐지? 그냥 우리 나이키 주식 사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 교육이 되고 주식 교육을 하고 나랑 내 친구들이 나이키를 많이 사니까 실제로 나이키 주식이 오르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주식과 실물 경제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자연스럽게 배워나갈 수 있고 이제 애가 좀 지능이 높아지면 그때는 이제 저런 책 들이밀면서 좀 세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오른 거야, 인마 하면서. 네, 그죠? 맞습니다. 저희 또 자기 용돈을 넣어보니까 네. 관심도 더 생기고 당연하죠. 그런 관련 책들도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냥 그거를 벌어야 되니까, 본인이. 네. 좋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책도 많이 내셨지만 또 네. 직장인들이 투자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네. 이전에 저희 월부에서도 이제 강의를 좀 하셨던 부분이 있으셨고 네. 거기에 이제 후기를 이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네. 어떤 후기들이 있는지 한번 또 보면은 저는 수익률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강한국 강사님이 투자할 자산의 종류와 비율을 콕콕 집어주셔서 제가 해야 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Yeah. 네, 네.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라서 더더 좋았습니다. 라고 이런 또 후기가 좀 올라왔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네, 스텔라 네. B. 주린이들은 너무 꼭 좋네. 들어봐야 할 강의라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네네. 주식 투자하는 방법으로 회사 분석, 차트 분석, 테마 등등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강한국 강한님의 강의는 신선했습니다. 이렇게 Yes. 네. 지금 이렇게 후기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어떤 분들이 좀 강의를 들으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저분들이 굉장히 잘 짚으신 것 같은데 처음 주식을 하면은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저는 뭐 가치 투자, 뭐 차트 투자, 뭐 테마 투자 다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서 중고수가 될 때까지 난이도가 있고 좀 길이 좀 험난하고 좀 길다고 봐요. 퀀트 투자는 중고수까지 가는 그 구간이 좀 짧습니다. 왜냐면 이미 레시피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피자를 만드는데 공부하는 것도 그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냥 말로만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보다는 그냥 와가지고 여기 이 밀가루 얼마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몇 개를 넣은 다음에 오븐에 가서 20분 구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잖아요. 펀드 투자는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레시피가 있는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저 같은 이제 피자 바보도 와가지고 한 3일 공부하면은 피자를 만들 수가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 그 레시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린이들이 중고수 레벨로 오르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직장인들 중에서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투입할 시간이 별로 없으신 분들한테 좋은 거죠. 가성비가 높으니까. 왜냐면은 그 수익도 꽤 잘 나오고 MD도 많이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 투입할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두 분들한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콘텐츠 투자가.